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는 기온이 약간 떨어져서 이러다가 가을이 오는 건가 했는데요. 요 며칠 또 더워졌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요,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하루하루가 소소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렇지만 그저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단단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우리들의 추억이 거기 있으니까요. 벌써부터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이 남은 계절을 잘 지내는 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닐까 합니다. 여름은 너무 덥지만 여유 잃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좋은 여름을 보냈다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문학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추운 겨울이면 겨울대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면 가을대로, 문학 이야기가 또 삶의 이야기가 풍성한 이 시간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문학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시 한 편이 돈도 안 되고요. 수필 없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소설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자유로워지고 한 편의 수필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론 기쁘고 때론 슬프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혼합해서 가끔은 복잡한 날들의 연속이 되기도 하죠.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아픔, 그 감정 잘 주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 혹은 내용, 시 한 줄이 나의 가슴을 확 치는 거예요. 꼭 나 같은 거예요. 그 동질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공감,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감정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문학입니다. 8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창에 기댄 노을이 남기고 간 짙은 고독이 벌써 내 곁에 다가와 덧없이 외로워져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이 그림자 되어
이 시간에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 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SNS다, 카톡이다 해서요, 시가 아주 쉬워진 면도 있습니다. 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문학의 그 어떤 장르보다도 고도의 공감을 요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요, 시를 분석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그런 것보다 시를 마음으로 느끼면 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 사로잡힘이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는요,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닥에 대하여 정호승.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을 통달한 시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닥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바닥을 피해보려고 몸부림도 치고 애도 쓰지만 때로는 바닥에 떨어지고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어 할 정도로 처절하게 바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이거나 현재이거나 미래인데요. 그런데 바닥이 바닥으로 끝나면 바닥을 경험한 것이 너무 아프고 아깝잖아요. 바닥에서 탈출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네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 바닥을 딛고 굳게 일어선 사람들,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바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과 연결되고 또 바닥을 통해서 인생은 삶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은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연민할 수 있는 거겠죠. 시가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민족 중에서요, 동양인들은 참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바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민의 삶에서 한없이 떨어지고 바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생각 왜 아니 했겠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딛고 일어서는 장소죠.
발이 닿지 않아도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라고 찌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왜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떨어질 것도 없다는 바닥의 긍정적인 힘.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삶이 힘들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바닥의 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시를 쓴 정호승 시인은요, 1950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희대 국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가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 모닥불, 기차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산문집으로는 소년부처 등인데요. 서울시 문학상, 동서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표눈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하겠는데요. 이 시는 인간의 외로움, 노동으로 인한 삶의 피해, 그런 것들이 절절히 묻어나는 시입니다. 정희성 시인의 전문강의 삽을 씻고 라는 시인데요. 시 먼저 들어볼까요? 전문강의 삽을 씻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땅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서민들의 삶이 참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시입니다. 한국의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일 때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쓴 시입니다. 산업화 바람에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쉽게 읽히지만 이 시는 참 뜨거운 시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삶을 흐르는 강의 이미지와 결합시켜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피해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삽이라는 글자에는요, 참 많은 의미와 뉘앙스 그리고 행위가 묻어 있습니다. 덮다, 뜨다, 퍼담다, 퍼내다, 그 수많은 수로들이 숨어 있는데요. 삽질을 하려면 몸을 구부리고 몸을 낮춰야 합니다. 삽질하는 것을 보면 우직함, 정직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 정직함을 배반할 때 삽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단한 노동이 저물어서 연장을 씻듯 노동의 비애와 슬픔도 함께 씻어내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삶의 연민을 느끼게 하죠. 좋은 시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내 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시가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꼭 노동자가 아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시어가 되는 거죠. 삶에서 느껴지는 노동의 힘듦, 소외감, 삶이라는 피해, 그것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무엇보다도요, 문장이 아름다워요. 독자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내가 마치 저문강에 삽을 씻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로가 되는 참 아름다운 문장으로 된 서정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를 쓴 정희성 시인은요, 1945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64년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국어국문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변신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바늘귀를 꿰면서 백시의 뼈, 불망기, 어른강을 건너며 전설바다, 해가사 등이 있고요.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못지않는 시를 썼는데요. 참 상은 김수영 문학상 하나네요. 더 큰 상은 독자들이 주는 거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편의 시를 나눠봤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 그리고 또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이 두 시였는데요. 이 두 시 모두 살면서 느껴지는 삶의 애환과 비애, 삶의 본질을 노래한 시입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문학뉴스 한 꼭지 들어와 있습니다. 출간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동양일보 취재부 부국장을 지내고 있는 도복희 시인이 도서출판 상상인에서 얼마 전에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꿈꾸는 세상에는 조팝꽃이 피었다 라는 시집인데요.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도복희 시인의 시집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이 시집은 상실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움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부재의 존재를 확인한다. 도복희 시인은 담담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독자들에게 상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법을 조용히 제안한다. 독자들은 이 시집을 통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꿈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성대 교수인 전형철 시인은 해설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도복희의 시집 꿈꾸는 세상에는 조팝꽃이 피었다는 처음에는 서정시의 진경의 순간을 확인하는 슴슴함에서 거듭될수록 시간과 위치의 종횡에 진한하고 매섭기 그지없는 기치로 존재론적 차원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꿈과 불가능성에 대한 불완전성의 사유가 그의 시 속에 은밀하게 내장되어 작동하고 있다. 시인 도복희는 불완전해서 불온한 무한 우주의 모든 세계성과 더불어 지금 꿈꾸는 중이다 라고 말했네요. 여기서 그녀의 시 한 편을 나눠볼까요? 이번 시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해질 무렵처럼 지내고 있어. 해질 무렵처럼 지내고 있어. 도복희. 집착하는 애인처럼 살아냈다. 미지의 장소를 정해 오후를 건너왔다. 이제 애쓰지 않아도 가벼운 쪽으로 걸음을 돌려놓았으니 하루하루가
쉽게 지나가게 되었다. 내일을 희망하지 않으니 오늘을 살면 그만이었다. 목 늘어진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난도 웬만큼 익숙해졌다. 음식점 메뉴판에서 가격 먼저 보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튤립 구근이 올라오는 소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적당히 내리는 봄비가 양철 지붕에 내려앉길 기다려 침묵하는 방법도 알았다. 기대하지 않는 법도,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사는 법도 배웠다. 생이 다소 쉬워졌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씨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분들에게는 공감이 가는 시입니다. 정말 우리 음식점 메뉴판에서 가격 먼저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튤립 구근이 올라오는 소리도 좀 집중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집착하는 애인처럼 살았다. 여러분들의 애인은 누굴까요? 삶이었고 밥벌이였기가 쉽죠? 미지의 장소를 정해 오후를 건너왔다. 이제 애쓰지 않아도 가벼운 쪽으로 걸음을 돌려놓았으니 버릴 것은 버리고 서서히 넘어가는 해저물역에 도달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해설을 쓴 전형철 시인은요, 이 시를 이렇게 해설했네요. 나를 내가 아닌 외적 개념에 의해 규정하고 그의 연연하던 태도에 대한 각성은 시인이 이번 시집을 묶는 시작점, 첫 세계점의 인자이다. 누구와 상의한 적 없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선 형식이라는 애쓰지 않음은 미지의 장소와 오후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세계의 방향을 튼 그는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내일을 희망하지 않으니 오늘을 살면 그만이었다는 시적 언수를 부려놓는다. 이 아름다운 구문은 나이 들매 나와 거처로서의 세계가 걸쳐있는 대위적 의미로서 해질 무렵을 포월한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맞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요. 그렇게 사는 나이가 된 거예요. 깊은 공감을 시적 언어로 잘 이끌어낸 시입니다. 시집의 시인의 말이 또 와닿네요. 돌고 돌아 고향에 닻을 내렸다. 지난 1년간 골목골목 부여를 걸었다. 이곳의 시어들을 받아 적느라 잠들지 못한 저녁이 길었다. 고향에 돌아가면 시어들이 이렇게 쏟아지나 봅니다. 고향의 시어들을 받아 적느라 잠들지 못한 저녁이 길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주옥 같은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모쪼록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시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복희 시인은 충남 부여에서 출생했습니다.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2011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그녀의 상학, 바퀴는 달의 외곽으로 굴렀다, 외로움과 동거하는 법, 몽골에 갈 거란 계획, 꿈꾸던 세상에는 조팝꽃이 피었다 등이 있습니다. 천강문학상, 전국기간지 우수작품상,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충북문화재단과 충남문화재단 기금선정, 현재는
동양일보 취재부 부국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편의 시를 나눠봤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 또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이렇게 두 시를 나눠봤는데요.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그리고 도서출판 상상인에서 도복희 시인의 시집 꿈꾸는 세상에는 조팝꽃이 피었다 출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꽉 찼네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풍요로운 공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반도 발신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